안녕하십니까. 이승만학당의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만주에서의 그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민족주의 계열을 비롯해서 우리의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그런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약 25분간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그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투쟁을 한 세력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면 뭐 김도봉이라든지 나중에 그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실각을 하는 뭐 무정이라든지 바로 이 조선의용대 산하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북한으로 가서 연안파를 이루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장투쟁에 나서느냐. 1938년 10월에 김원봉이 이끄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혁명당이 무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해서 군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38년 10월 무안에서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만주를 제하면 중국 관내에서 중국 거주 한국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무장조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주로 만주에서 활동을 많이 벌여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무장활동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이때 약 100명의 대원들이 그 장개석 국민정부군 지휘하에서 뭐 심리전이라든지 특수작전 그리고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특성을 살려서 특수작전들에 많이 투입을 내서 그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공산당 치하에 연안으로 이탈을 해서 팔로군 산하로 편입이 됩니다. 바로 이때 연안에 도착한 김도봉이 조직의 명칭을 조선의용군에서 조선독립동맹으로 개명을 하고 그 독립동맹 산하에 무장단체로 조선의용군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 조선의용군은 1942년 7월 10일 날 조직이 되는데 팔로군 포병사령관 출신인 무정이 사령관이 돼서 화북과 만주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세력을 확대해서 규모가 약 5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고 이 부대의 지도급 인물로 한글학자 출신인 김두봉, 최창익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를 결성을 한다 하는 그런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청천 장군의 그 활약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쌍성보 전투 이후에 한국 독립군이 와해가 되는데 그 와해가 됐을 때 핵심 요원들을 이끌고 임시정부 산하로 이동을 해서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을 창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 광복군을 유지 운영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 고민하다가 1941년 11월 19일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 광복군의 훈련과 무기, 장비 그리고 급여 일체를 중국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조건으로 한국 광복군 행동준순 구개항이라는 것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과의 타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국군으로부터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광복군의 군사적 지휘권을 내주는 이런 그 협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는 명의상으로만 광복군 통수권을 보유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복군의 중국 군사원조를 받는 대가로 총사령부의 참모장이라든지 참모처장이라든지 모든 지휘관들이 중국군 장교들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광복군이라고 이름하기에는 조금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광복군은 총 몇 명이었을까? 54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 장교가 65명, 그리고 종전 시점에는 일본군으로 학병으로 뭐 끌려갔거나 아니면 일본군에 입대를 했던 한국인들이 탈출을 해오면서 약간의 이 인원이 늘어나서 종전 시점에는 약 682명 정도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은 군대가 몇만 명 정도였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750만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광복군 500명 내지 600명의 이 광복군으로 750만 명의 일본군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착잡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석 김구 선생은 1945년 5월 1일 날 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광복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국이 차관 형식으로 임시정부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한국이 독립한 후에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원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휘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이런 가혹한 조건이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이 그 항일 유격대들이 결성이 되는데, 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항일 유격대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이 만주로 이주해 간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항일 유격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10월 12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이 만주 병사 공작에 관한 지시를 내려서 동북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주를 동북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지역에서 항일 유격대를 건설을 해라. 그래서 이 항일 유격대를 건설하는데 사실상 1931년 무렵에 만주 일대에서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별 그런 기반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공산주의자를 입당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항일 유격대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 항일 유격대가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휘관은 반드시 중국 사람이 맞는 이런 그 이원 구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이홍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홍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용인 사람입니다. 용인 사람인데 부모를 따라서 만주로 이주를 해서 1931년 말에 남만주의 반석현이라는 곳에서 이홍광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7명의 그 적위대가
조직이 돼서 이것이 이제 항일 유격대의 시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33년이 되면 동만주 지역의 4개 현에서 유격대가 만들어지는데 유격대가 약 36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90%가 한국인이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이제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돼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만주를 쳐들어온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군들이 이제 만주를 장악을 하니까 이 만주를 장악한 일본군하고 곳곳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공산당 산하에 만들어진 이 항일 유격대는 거의 90%의 대원들은 한국인이었지만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간부와 한국인 그 병사들 간의 일종의 민족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 중국 공산당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민생단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 민생단 사건에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하는 점이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생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만주 일대에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뭐 항일 유격대로 들어가서 일본군을 공격을 하고 만주군을 공격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본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와 일본 간도 영사관이 조정을 해서 서울 매일신보 사장으로 있던 이 박석윤이라는 사람, 그리고 간도와 용정에서 조선민회 회장을 지낸 이경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간도에서 반공단체를 설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민생단이라는 것입니다. 민생단은 뭐 활동한 지 얼마 후에 협화회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제 만주 일대에서 이런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공 활동을 전개를 했느냐? 이제 공산 유격고 내로 스파이들을 침투시켜서 지금 그 항일 유격대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누구가 민생단 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간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 사람들 저거 말이야, 일본 말도 좀 할 줄 알고, 혹시 뭐 일본하고 내통을 해서 우리의 정보나 비밀을 빼가는 이런 나쁜 놈들 아닌가 하고 아주 뭐 위험시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이 사람들을 아주 뭐 처벌하고 처형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생단은 이거는 일본 간첩 아니냐. 그래가지고 민생단이라고 소문이 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느냐. 뭐 밥을 흘려도 민생단이다. 식량이 얼마나 어렵게 구한 식량입니까? 이 어렵게 구한 식량을 함부로 낭비하면 이거 너 민생단 아니냐. 그래서 죽이고 밥을 설국거나 태워도 민생단, 밥에 물을 말아먹어도 민생단, 배탈이라거나 두통을 호소해도 민생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은 전부 일본 간첩으로 처형이 되면서 엄청난 수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민생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중간 간부급 되는 중요한 이 사람들이 약 2,000명 정도였다는 통계가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이나 만주군하고 전투를 하다 죽은 그런 그 숫자보다 민생단으로 몰려서 중국 공산당에게 처형당한 희생자들이 더 많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민생단 누명을 쓰고 처형되거나 투옥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일본이나 만주군하고의 항일투쟁 일선에서 아주 매우 용감하게 싸웠던 한국인 중견 지휘관들이었다. 이런 상황이 만주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민생단 사건을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족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자기네들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이렇게 데리고 노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지만 이 한국인들의 이 속내를 모르니까 이것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투쟁도 잘하는데 이것들 그냥 놔뒀다가 혹시 말이야 이 만주 땅을 이것들이 다 홀라당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을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자칫 잘못하면 이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더 득세를 하면 자기네들의 영토를 뺏길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일본이라는 나라를 빗대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이거 일본 간첩 아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활동자원들을 쑥대밭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 수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민생단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고 간부에는 못 오르고 중국인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주 곳곳에서 관동군이라든지 만주군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아주 전투를 잘하는 한국인 무장투쟁 요원들을 아주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국제대우다 라고 열심히 떠벌렸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국적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용병 혹은 외인부대 노릇을 하다가 만주벌판에서 토벌대에 밀려서 수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들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그 항일 무장부대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급 전투원들은 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항일 무장부대들이 활동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들의 문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그리고 실지 동북을 회복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항일운동을 통해서 그 항일 구 중국,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인 투쟁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잃어버린 만주 지역을 회복하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들의 해방을 위해서라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인 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인들이 지휘하는 그 항일 무장 부대에서 열심히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조선의 독립이라든지 조선 민족의 해방 이런 것은 기대도 못하고 그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빼앗긴 만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만주벌판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기에 공산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열사로 예우를 하는데 이 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 지휘 아래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28년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간도 연변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희생된 항일투쟁 열사 중에서 이 항일투쟁 열사로 공인된 사람이 총 3,125명인데요. 이 가운데 무려 3,026명이 한국인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98%의 열사가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면서 무슨 일을 위해서 싸웠느냐?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중국 인민의 해방과 중국의 빼앗긴 영토인 만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중화조국의 옹호를 위해서 싸웠지.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무장투쟁은 이런 근본적인 한계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항일투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모택동의 어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항일투쟁에 나설 때 모택동이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중일전쟁은 중국 공산당 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100분의 70의 힘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100분의 20은 국민당,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죠. 국민당과 타협하는 데 쓰고 단지 100분의 10만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데 쓴다. 그러니 쓸데없이 일본군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또 모택동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을 지휘했던 엔도 사부로 전 일본 제국 육군 중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를 만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일전쟁을 일으켜줘서 정말 고맙다. 왜 고맙느냐? 첫째, 일본이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주었다. 둘째, 우리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 확충을 너희들이 도와줬다. 항일전쟁 전에 거의 30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대가 스스로 저지른 실수, 그러니까 저 남부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아주 크게 패해가지고 대장정이라는 이름의 대도주를 하게 되죠. 그 도주를 통해서 30만 명의 군대가 2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중일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 군대가 12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참 일본은 중일전쟁을 잘 일으켜줘서 고맙다. 뭐 이런 유의 발언을 할 정도로 이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이 행했다는 항일 무장투쟁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 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 실태에 대해서 적나라한 면모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예 멍에